아, 어, 통합사회, 자본주의에 관해서 할 건데, 한번 해봅시다. 이 자본주의, 지금 우리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지, 경제체제지. 이 자본주의의 정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하는 경제원리야. 이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키워드는 사유재산 제도. 우리 지금 다 개인재산 있잖아. 개인재산.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이게 끝이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만의 그런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이 총 세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세 가지마다의 각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이걸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이 자본주의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 안 했구나. 자본주의 느낌이 뭐야?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 나잖아. 우리 지금 남한이 자본주의고, 그다음에 이 북한이 이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는 뭐야? 공산주의는 그 개인 사유재산도 없고 하는 거라서 개인이 뭘 살 수 있을까? 약간 아니잖아. 사기보다는 약간 배급을 받는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남한은 이런 공산주의, 즉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 다르게 약간 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 이게 특징이란 말이야. 특징 1번.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개인과 기업이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이게 경제 주체란 말이야. 즉 쉽게 얘기했을 때 이 시장의 경제의 주요 인물, 경제 주체들의 그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예시를 들었는데 예시를 들면은 내가 지금 텐동집에 가고 싶은 상황이야. 근데 한 지역에 텐동집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A 기업 텐동집이랑 B 기업 텐동집이 있었는데 A 기업과 B 기업이 자유롭게 상품을 낼 수 있고 나 또한 자유롭게 어느 기업이든 갈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나의 돈을 A 기업도 받고 싶을 거고 B 기업도 받고 싶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생각하는 상황일 때 A 기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텐동에 플러스 알파로 특수한 그런 토핑을 얹어가지고 너가 더 많이 맛있게 더 특이하고 좀 재치 있는 개성 있는 그런 텐동을 우리는 먹게 하려고 알파를 추가했다. 라고 할 때 B는 가만히 있겠어? 아니겠지. 우리 B는 쟤들처럼 토핑을 넣진 않았지만 다른 부가적인 사이드 메뉴가 많다. 단무지도 있고 뭐 양파 절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갖가지 튀김도 서비스를 준다. 이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경쟁을 해가지고 야 우리 기업 와 B도 우리 기업 와 이러는 거지. 이건 다 뭐 때문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때문이다. 특징이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상한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뭐야? 사유, 개인 사자니까 개인이 가지는 권리야. 개인이 가지는 재산이야. 사유재산은. 적을게. 여기에서 사유재산은 개인이 가지는 재산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유재산권은 뭐겠어? 권은 권리니까. 그러면은 사유재산권은 개인만의 그런 재산을 가질 권리. 그러니까 내 개인 돈을 가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지. 약간 공산주의는 그거잖아. 니들한테 그러니까 개인 돈이 없는 거야. 다 나라 돈인 거야. 나라 돈을 통해서 배급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돈은 왜 필요해? 우리가 다 어차피 다 균등하게 줄 건데 네가 왜 네 돈이 필요해? 이러면서 공산주의에서는 이 사유재산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야. 이를 통해서 각 경제 주체가 사유재산을 획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자본 축적과 투자가 돼. 이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유재산이 필요할 거 아니야.
왜 우리 먹고 사는데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거 다 돈으로 사잖아. 집도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 또한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획득하고 돈을 그러니까 받고 그 다음에 의식주에 사용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서 나는 지금 사유재산을 획득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하고 그리고 사용함으로써 누군가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사회 전체 부가 증가를 하게 된다. 3. 시장 가격에 따라 상품이 거래된다. 시장 가격이 뭐야?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설정된 상품, 시장 가격은 어떤 상품이 있으면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설정된 가격이야. 왜, 아는 사람도 많을 거야. 애덤 스미스 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있고, 요렇게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 잠깐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딱 적정 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맨날 배웠었잖아. 이게 적정 가격. 시장에서 정해지는 이런 적정 가격에 따라 상품이 거래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 안 하고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선호도나 그 생산하는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딱 그거에 정해지면은 그에 따라서 상품을 거래한다는 거잖아. 이를 통한 효과는 개인과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시장에서 아무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설정되는 가격이고 이에 따라 거래하니까 당연히 자유로운 재화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 이 자본주의에 관한 가장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 독일 사회학자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독일 사회학자 베버는 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비롯됐다고 봤어. 이 프로테스탄트는 과거 로마 가톨릭인가? 하여튼 옛날 구종교가 있었을 때 가톨릭이 있었을 때 새롭게 나온 새로운 그런 종교란 말이야. 근데 그 로마 가톨릭인가 거기에서는 잠깐만 내가 한번 볼게. 내가 한번 봤거든? 맞네. 프로테스탄트 이전에 뭐가 있었냐고 로마 가톨릭 있었잖아. 로마 가톨릭.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그 종교에서 새롭게 프로테스탄트라는 신종교가 나온 건데 잠깐만 이 프로테스탄트 이전에 로마 가톨릭은 사람들이 불을 모으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게 죄악이라고 봤거든. 이러니까 그 옛날 중세시대에는 사실 종교가 거의 사람의 50% 이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서 여러분 불 축적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래. 근데 누가 돈을 모으고 싶겠어. 당연히 여기에서는 돈을 모으는 게 죄악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싶지 않았던 거야. 모으고 이런 게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막 거래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약간 꺼려했단 말이야. 근데 새로운 종교로 프로테스탄트가 나와. 이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종교적 소명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근검절약, 즉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들은 뭐겠어? 아, 내가 믿는 종교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그리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절약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구나. 그럼 난 이 부를 축적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를 해가지고 내 부를 점점 더 축적해서 모아가지고 이 우리 종교적 소명에 맞게 생활해야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자기 직업에 그러면 성실하게 일해야 되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그러면 대충 느끼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특이한 로마 가톨릭과는 비교되는 그런 특이한 종교적 소명 때문에 이
이것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누구? 독일 사회학자 베버. 그래서 나는 이 자본주의가 나오면은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왜냐면은 여기서 문제를 내줬잖아. 여기 베버 형님 나와. 약간 쉬운 문제는 이렇게 내주겠지. 나는 프로테스탄트가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 내가 나한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거야 되는데, 소수령 답안은, 일단, 테스탄트의 종교적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지. 이 사람은요, 이 종교적 소명은요, 성실하게 일해서 근검절약하고 불을 축적하는 게 종교적 소명이었어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점을 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과연 아무 변화 없을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해도 이 사회 상황,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 특수한 자본주의가 생길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이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인데 첫 번째는 상업자본주의야. 이 상업자본주의는 신앙로 개척. 그러니까 시기가 이제 16에서 18세기인 거지. 이때 신앙로를 개척했단 말이야. 이 신앙로가 뭐야? 하여튼 신앙로 말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신앙로는 원래 이제 유럽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탈리아 뭐 이렇게 있고 영국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스페인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아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옆쪽에 누가 있었어? 미국이 있었잖아. 미국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유럽에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미국을 본 거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밑에 있는 여러 이렇게 나라들을 한번 가본 거지. 이로 인해서 신앙로를 개척하게 되었고, 신앙로를 개척하게 되니까 다양한 땅을 보고 이를 통해서 교역망을 늘린 거지. 그래서 상업 자본이 늘어나. 왜냐면은 교역망이 늘어났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배를 타고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업이 뭔지는 알지? 내가 정은이한테 물어봤거든. 정은인가 하여튼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상업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상업은 기본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배를 타고 확실하지 않을지도 몰라. 배를 타고 교역하는 그런 업종이야. 왜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 컨테이너 박스 태우고 막 배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각국을 거쳐서 막 수출하잖아. 그런 거야. 그게 상업이란 말이야. 이 왜 상업주의 자본주의겠어? 이 시기 16, 18세기에 신앙로가 개척된 그 시기에는 이 상업이 중요했던 거야. 그만큼. 그래서 이 상업 자본주의의 특징은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이야. 이 중상주의는 국부, 즉 국가의 부를 높이는 이상적인 방법은 무역을 통한 자본과 기금속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금속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역을 통해서 자본 그리고 기금속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본 거지. 그래. 근데 여기서 뭐 예시를 나올 거라면 여기서 금 이런 게 많이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왕이 나왔다. 헤헤 왕이야. 얘사 왕이 있어 이렇게. 신항로를 개척하여 상업자본 아니지 교역망이 일어났구나.
여기에서 뒤에 나올 말을 쓰시오 하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면은 뭐 이렇게 각가지 뭐 오답이 있겠지. 옳은 걸 쓰세요 해서 5번 이게 답이라고 치자. 이 5번은 이렇게 쓸 거야.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교역을 통해 금과 뭐 보석 같은 거를 모으자꾸나. 이게 이제 답인 거지. 오케이? 이때는 그니까 교역을 통해서 얻는 게 중요했단 말이야. 그럼 상품 생산이 중요할까? 유통이 중요할까? 당연히 상품 유통이 중요하겠지. 근데 여기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간 사건이 있어. 이 바로 중요한 사건은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이 뭐야? 뭐 석탄이나 이런 걸 쓰면서 증기나 이런 걸 쓰면서 이 기계를 만든 거지 한마디로. 이 공장제 기계를 통해서 공업을 하니까 기계는 24시간 일할 수 있고 겁나게 빠르게 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컹 하면서 막 대량적으로 엄청 빠르게 막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야. 이를 통해서 이 산업이 발달했어요. 여기는 산업. 저긴 위에는 뭐라고? 상업. 여기는 산업. 여기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이유로 여러 가지 사상이 등장해. 일단 산업자본주의에서는 무조건 외워져야 되는 거.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란 말이야. 애덤 스미스 씨는 국부론을 만들었어. 국부론. 이게 국가의 부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좋은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고 국가의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주장한 데는 그런 다른 근거가 있겠지.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야. 보이지 않는 손 외워야지 당연히. 설마 안 외우려고 한 건 아니지? 이 애덤 스미스 씨의 자유방임주의, 즉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 이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설명은 누군가의 계획 없이도 시장이 스스로, 시장 자체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스미스 씨야, 스미스. 여기 정부가 있다고 치자, 정부. 정부가 시장에 계속 개입하려고 하는 거야, 시장에. 이 시장에서 개입하려고 하니까 스미스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왜 계속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정부가 야, 시장 혼자서 잘 안 돌아가. 이거 누가 살짝 밀어주거나 계획을 잡아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미스 씨가 야, 시장은 누군가의 계획 없이도 시장 스스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 난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부르기로 했는데 하여튼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너 개입하지 마. 네가 개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난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를 했단 말이야. 작은 정부. 이 작은 정부는 권력이 작은 정부야. 권력이 그냥 크게 작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추구를 한 거지. 왜냐면은 어차피 누군가의 계획 없이도 다 시장 스스로 이미 다 할 건데 네가 뭔데 정부 네 뭔데 개입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를 한 거야. 이 작은 정부는 시장의 개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여기서는 대량 생산 관련된 얘기잖아. 그러니까 유통보다는 당연히 생산이 중요했고 이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강조하려 했다. 그리고 이제 암기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이거 외우기 어렵잖아.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의 뜻을 외우기 어렵잖아. 이 말을 분해를 해봐. 자유방임주의 이거 뭔데? 자유 방임 주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국가가 자 국가가 시장을 자유롭도록 방임 뜻이 가만히 냅두다는 뜻인 건 알지? 방임하려는 주의야. 알겠지? 방목할 때 그 방자야. 알지? 방목. 왜 막 유기농 뭐 그런 얘기 할 때 우리 농장은 뭐 동물을 방목해서 키웁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 방자야.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는 방임주의로 나눌 수 있고, 이거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국가가 시장이 자유롭도록 내버려 두려는 그런 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내면은 함정 문제로 낼 수 있다. 시장이 스스로 자원을 형평성 있게 배분한다. 이건 아니야. 형평성을 따지는 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하는 거야. 근데 효율은 내가 아까 봤잖아. 자본주의의 중요 키워드는 효율이야, 효율. 효율이 짱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장 스스로 자원이 형평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다. 알겠지? 그리고 자유 부정했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계속 자유롭게 내버려 두니까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걸로 인해서 수정자본주의를 바뀌게 되는데 이게 뭐냐? 대공황이다. 대공황. 이 대공황은 시장 실패. 즉 정부가 그래 시장아 네 맘대로 해. 네 어차피 네 알아서 잘한다며. 그런 기능이 있다며. 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혼자 잘 하다가 이러면서 탁 넘어진 거야. 그래서 시장이 실패를 하면서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이를 통해서 수정자본주의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 대가리 빡 돈 것도 아니고 시장이 실패했으면은 그에 반하여 이제 시장을 좀 개입하려 하겠지. 야,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이 근데 왜 너 넘어졌냐? 왜 너 지금 심하게 다쳤냐? 그러면서 정부가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넘어져서 그러는데 나 좀 도와줄게. 이러면서 정부가 이제 시장을 수정하려는, 즉 fix, 고치려는 그런 주의라서 수정 자본주의인 것 같아. 난 그렇게 외웠어. 암기법이 그거라는 거지. 이 수정 자본주의의 배경은 노동착취, 독과점, 시장 실패, 대공황이 있다. 그러니까 이 노동착취, 독과점도 시장을 정부가 계속 내버려 두니까 생긴 문제란 말이야. 봐봐. 난 지주야. 나 모자 쓸게 그냥. 탁 지주다. 척척척. 사장이야. 근데 태양이 있어. 한 태양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김승원 있고, 그 다음에 공민준이 있다고 치자. 내가 이 공장의 공장주야. 근데 나는 계속 기계로 대량 생산하고 쭉쭉쭉 해가지고 돈이 많은 상황이야, 굉장히. 근데 이 돈을 어차피 이제 노동자한테 이렇게 배분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국가가 야 그래도 태양이랑 김승원이랑 공민준한테 적어도 20만 원씩은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원래 지금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때는 정부가 다 내버려 둔 거야. 야 훈아 니 사장 돼서 돈 많이 벌었네. 600만 원 벌었다고? 잘했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태양이랑 김승원이랑 공민준한테 돈 많이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 나는 이제 당연히 별로 안 주는 거야. 니 죽지 않을 만큼만 5만 원씩만 줄게. 너도 5만 원 받아. 너도 5만 원 받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애들 할 말이 없어. 다 자율적으로 어차피 돼야 되는 그런 사회 체제였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갑자기 태양이가 아프대. 자기 고향이랑 너무 이 사회적으로 뭔가 달라가지고 지금 너무 적응도 안 되고 지금 막 공기도 너무 더럽고 힘들대. 그래서 나 지금 못하겠다. 좀 도와달라. 좀 쉬고 오겠다 이러는데, 이러면서 점점점 일을 못해. 생산력이 떨어져.
처음 왔을 때는 막 힘 좋고 막 이러면서 막 나들보다 일 더 잘하고 해서 눈여겨 봤는데 야 점점점 일을 막 못하는 거야. 그럼 난 솔직히 자르고 싶겠어 안 자르고 싶겠어? 자르고 싶겠지. 근데 현재 사회에서는 복지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자르기는 어렵잖아. 근데 이때는 그냥 막 자를 수 있는 거야. 야 뭐 태양아 지금 아프다고? 야 니 꺼져. 니 빼고 나 누구 불러올까? 김태훈이라고 일 잘하는 한 명도 있다는데 걔 다 니 빼고 그냥 들어보낼 거야. 니 뭔데? 니 그냥 잘라버릴 거야. 니 뭔데? 이러면서 자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훈이 사장 말고 박씨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외에 여러 사장들이 있겠지. 근데 우리 기업이 우리 공장이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이 텐동이라는 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먹었어. 다 먹고 우리가 마음대로 지락펴락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애들이 어떻게 못하니까 경쟁을 할 수 있는 산업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밖에 탄도 안 받는데 나밖에 텐동 안 만드는데 소비자들님 저 이제 이 텐동 10,000원에서 20,000원 올릴게요. 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거나 아니면은 박씨랑 이렇게 싸바싸바를 해. 그래가지고 애들 다 둘이 없애버려. 어떻게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둘이서만 쌀라쌀라 해가지고 야야야 박씨 우리 텐동을 10,000원에서 20,000원을 올리는 거 어때? 오케이 이러면서 둘이 동시에 20,000원 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할 말이 없어 정부는. 왜냐면 정부 개입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동착취랑 독과점 이렇게 일어나니까 시장이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말고도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을 해. 이 대공황은 이러한 노동착취랑 독과점을 해서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생산은 겁나 뛰는데 그 수요가 못 따라가는 거야. 왜냐면은 대공황 이전에 전쟁이 있었단 말이야. 세계대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군수 물품을 이렇게 다 여러 국가에 내줬는데 이 공장주들은 그럼 열심히 그때 일했어 안 일했겠어. 당연히 이때 이 공장주들은 계속 막 내는 거야. 어차피 다 사갈 거니까. 왜냐면 전쟁할 때는 구공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화약이라는 엄청 많이 사용해야 되고 엄청 많이 필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막 찍어내는 거야. 어차피 사게 돼 있으니까 막 찍어낸 다음에 그래 사가 이러고 있는데 전쟁이 끝난 거야. 전쟁이 끝나는데 그 사장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야 그래도 애들 사가겠지. 전쟁 끝났다고 설마 재고 수용 못 따라가겠어? 이게 우리 남아있는 재고를 설마 안 사가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또 막 찍어내. 막 찍어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러는 거야. 우리가 저렇게 많이 어떻게 사? 우리 딱 원하는 만큼 살 건데? 그래서 딱 사버리는 거야. 그만큼만 딱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재고는 불지. 근데 사진 않지 않으니까 지금 이 사장님들은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이게 이 공장의 상황이 안 좋아진 거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 공장이 망하게 돼. 왜냐면은 돈 줄 돈도 없는데 계속 돈 나가고 있으니까. 왜냐면 유지비 들지 하니까. 그래서 야 태양아 김승원 국민준 미안한데 우리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다. 그래서 공장문을 닫아. 그러면 태양이 김승원 국민준은 실업자 되는 거지. 그러면은 실업자 됐는데 돈이 없는데 뭘 많이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어? 아마 안 사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또 구매력은 점점 더 내려가지. 그니까 악순환인 거야.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 그래서 공장이 망해. 공장에서 일하던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돼. 실업자 되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사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또 재고가 더 늘어버려. 그런데 재고가 더 느니까 또 공장이 망해. 공장이 망하니까 그 안에 또 공장의 노동자들 또 실업자가 되는 거야. 이게 악순환인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존 케인스 씨가 야 이거 지금 시장 꼴이 말이 아니다. 정부야.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정부가 좀 수정을 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존 케인스 씨의 유효 수요 이론이야. 유효 수요 이론은 미국의 뉴딜 정책의 배경이 되었는데 하여튼간에 이 유효 수요 이론은 국가가 시장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인다는 거야.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은 왜 이게 구매력이 올라가는지 설명하자면은
지금 현 상황은 대공황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야. 실업자는 넘쳐나. 막 한태양, 김승원, 공민준, 뭐 김태훈, 뭐 갖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지금 공장이 돌아가는 거는 몇 개가 없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심지어 실업자들은 뭐 사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재고가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선 재고가 더 늘어나. 왜냐면 애들이 안 사니까. 찍어내는데 애들 안 사니까 더 막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국가가 야 우리 무슨 사업할 건데 여기에서 국가가 직접 계획을 하는 거지. 야 우리 국가는 이 사업을 추진할 거야. 이 공장들 줄을 말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 계획에 이제 노동자가 뭐 7명 필요해. 그러면은 애들이 다 가겠지. 아, 7명이요? 저희 딱 있네. 이러면서 딱 가는 거야. 가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럼 돈을 벌면은, 이제, 한태양, 김승원, 뭐, 공민준, 김태훈 지금 돈을 벌었네?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하루 전에는 바로 막 돈도 없고 막, 뭐, 배가 막 등가족이 막 들러붙고 막 이러는데, 국가가 갑자기 사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대. 그래서, 노동자가 필요하대.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돈을 벌었네? 그럼 돈을 벌었으니까. 뭐 하고 싶어? 야, 우리 돈 벌었는데 뭐 회식이나 한번 할까? 이러면서 훈인서당 회식을 딱 한번 때려. 그러면은 그게 있었던 뭐야 음식점은 자기 남아있던 음식들을 팔게 되면서 재고가 또 줄지. 그러면은 그 음식집에 있는 그 아줌마는 또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오늘 누가 회식 갔다 왔는데 지금 돈을 벌써 12만 원이나 벌었네? 야, 오늘 기분 좋은데 뭐 한번 뭐 뭐 뭐라고 하지? 한번 뭐 귀걸이나 한번 살까? 귀걸이를 사는 거야. 그럼 귀걸이 사는 그 보석집에서는 야 오늘 100만 원 벌었는데 기분 좋은데 뭐 한번 또 뭐 할까? 이러면서 뭐 이렇게 되면서 구매력이 점점 계속 좋아지는 거야. 이건 악순환이 아니라 좋은 순환인 거지.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의 구매를 더 높이는 거야. 이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었어. 그런 이론을 미국이 착안을 해서 뉴딜 정책을 했다. 뉴딜 정책을 했다. 이 뉴딜 정책은 국가가 대규모 공공 사업을 하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야. 공공 사업, 그러니까 댐 짓기 이런 거잖아. 댐을 짓거나 막 다리를 만들거나 이런 큰 그런 사업에는 당연히 노동자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실업자들이 저희 어차피 천지 빽깔인데 우리 중 몇 명만 우리 진다 내가 지금 가겠다. 어차피 노동자는 많이 필요한데 노동을 안 하는 노동자는 이미 많아버린 거야. 취업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싹 그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돈을 받고 기분 좋아서 또 구매를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대공황을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서 해결했다. 이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뭘 하는 게 중요해.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국가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입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 정부를 추구했다. 이 적극적인 시장 개입의 예시로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거나 시행하거나 사회보장제도, 즉 복지를 강화하는 게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있는데 나 지금 목이 너무 아프니까 잠깐 쉬었다 할 거야. 물 마시고 왔고 하여튼 이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생겨. 이거의 배경은 석유 파동이 2차례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고 정부가 실패한 거 있어. 그럼 정부가 실패했네? 그럼 또 사람들은 멍청 떼가리가 아니니까 정부가 실패했으면 당연히 야 정부야 네가 개입해서 잘할 수 있다며. 야 새끼야 야 니 개입하지 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설명할게. 배경은 석유 파동 2차례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석유 파동은 이런 거야. 산유국은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석유라는 거는 모두가 다 고르게 있지는 않잖아. 지금 한국만 봐도 그렇잖아. 한국에 뭐 석유 있나?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산유국이 따로 있는 거야. 산유국이 새끼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서 석유 공급을 잘라버린 거야. 야, 우리 지금 니들한테 석유를 지금 1,000원에 보내고 있지? 이 새끼들아. 우리 공급 너희도 어차피 무조건 사게 돼 있잖아. 얘들 지금 막 플라스틱 만들고 뭐 섬유 만들고 이러면서 석유 무조건 필요하게 돼 있는데 지금 나한테 1,000원밖에 안 주네? 야, 공급 안 해. 이러면서 공급을 좀 줄이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국제적인 사람들은 미국이 no I need 석유 이러고 뭐 중국에서는 니하오 뭐 석유 필요데스 석유 필요 뭐 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일본에서는 석유 필요데스 이러고 다 하면서 당연히 석유는 무조건 이 현대 산업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이제 당연히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은 가격이 오르게 돼 있잖아. 그래서 석유 공급이 줄니까 국제적인 석유가는 올라 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석유가 너무 비싸졌어. 2,000원? 저번엔 1,000원이었는데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 되는 거지. 그러면서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야. 석유 하나 2,000원? 이러면은 수지가 안 맞아 이러면서 막 서로 이러면서 막 오일 어딨어 뭐 석유 어딨어 막 이러면서 경기가 혼란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석유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이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게 정말 이상한 거거든. 원래 물가가 늘 때는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물가가 잘 상승하고, 물가가 내려갔으면 그때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야. 그랬어야만 해. 왜냐면은 그게 맞으니까. 왜냐면은 봐봐 생산 이제 시장이 잘 안 돌아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업자 많아지겠지. 실업자는 돈 없으니까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잖아. 그래서 수요가 줄어. 수요가 줄면은 그에 맞게 가격도 같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은 실업자가 많아지고 따라서 그 가격도 내려가면서 물가가 내려가게 돼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경제 성장이 잘 됐어.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버니까 기분 좋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는 올라가. 야, 우리 이제 사치 좀 하고 이렇게 많이 좀 사고 이렇게 살자. 이러면서 수요가 올라가. 수요가 올라가면 그에 맞게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맞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아이러니하게 왜냐면 석유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이 생산이 안 되고 경기가 망하는 거야. 실업자는 계속 생기는데도 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계속 필요하니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근데 이걸 막아보려고 정부가 어떻게든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도망하네? 정부야 너 개입하지 마.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 새롭게 등장하는 저번에 잘 좋아해주는 어디야? 자유주의는 산업자본주의 때 약간 자본주의 성격이지. 자유주의 성격이지. 여기는 산업자본주의 때도 야 경제에 지금도 국가가 개입하지 마. 이거였는데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야 정부야 니가 개입해서 잘할 수 있다며. 야 왜 망했어. 야 정부 개입하지 마. 이런 얘기야.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있다. 하이에크 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잖아? 그러면 비효율적이고 부패가 발생한다 생각했어. 이런 거야. 정부가 마음대로 막 개입할 수 있는 거야. 야, 너희 지금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꽉 잡을게? 이게 가능한 거야. 그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거지. 시장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효율적인데 니가 왜 막는 거야? 이러면서 비효율성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막으려고 하니까 어떤 기업이 이럴 거 아니야. 진짜 야 이것만 받고 좀 우리 좀 봐줘. 이 정도만 줄게. 이게 니 막으면 우리 손실이 크다 야. 이러면서 약간 부패 돈 좀 주고 뒷돈 좀 찔러 넣어주고 이러면서 부패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자본주의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효율이 중요하잖아. 효율이. 근데 비효율적인 자본주의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너희 정부들 지금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너 개입하지 마. 이게 된 거야. 프리드먼은 정부와 시장은 별개라 생각했어. 여기에서 프리드먼의 특징은 정부는 존재해야 하긴 해. 그러니까 정부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야. 존재해야 해.
하지만 정부는 시장이라는 그 게임의 규칙을 진행하는 심판자 역할만 하면 해야 된다고 했어. 즉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게임이랑 비슷해. 실제 게임이랑. 뭐 롤 해볼까 롤? 뭐 롤에도 당연히 이런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치트 금지, 핵 금지, 그다음에 뭐 비속어 금지, 이런 각가지 규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여기에서 막 열심히 막 게임하고 놀아. 이 논 상황에서 누가 핵을 썼네? 그러면 이 규칙을 진행하는 게임 규칙하는 그 심판자가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야, 김태훈, 너 지금 왜 핵 쓰냐? 야, 니 정지 먹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한데 여기서 갑자기 애가 막 댄스를 춤을 춰 막 뱅글뱅글 돌아. 그러면서 막 이상한 짓을 막 해, 막 춤춰. 그다음에 막 때리진 않고 막 빙글빙글 돌고 있어. 이러면은 그래도 규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규칙에 저렇게 지랄하는 새끼들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없으면은 너 규칙대로 그냥 해. 왜 규칙 말고 딴 거에도 또 규제를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규칙만 심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는 이런 지나치게 커진 정부 역할, 막 잡았다, 막 올가맸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역할을 감소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했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약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있어. 이를 통해서 시장의 효율은 하지만 빈부격차는 증가할 수 있어. 왜냐면은 공기업이 민영화니까 원래 공기업에서는 사람 막 못 자르거든. 근데 사기업이 되면 막 자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기업에서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약화시키면은 이건 시장 효율이 오를 수 있겠지. 하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화, 이게 정말 약간 양날의 칼이란 말이야.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공장장이라 생각해볼게. 근데 여기 65세 한태학 할아버지님께서 그래서 너트가 어디 갔더라 이러면서 생산직인데 막 너트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원래 정부가 개입이 많이 되고 복지가 이렇게 증가한 그런 때는 그래도 막 못 잘라. 그래요. 네. 에휴, 어쩔 수 없지.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노동시장이 유연화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한태양이 이러면서 막 노트 막 잡고 막 이럴 때 야 잘라. 자르고 힘 좋고 성격 좋고 능력 좋은 우리 승원이라는 친구가 지금 신입사원 왔는데 그냥 교체시켜.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건 양날의 칼이야. 내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도 약간만 실수하면 막 잘릴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잘리니까 빈부격차가 증가하겠지. 그 다음 사회 불평등 생길 거야. 하지만 시장 효율도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 이게. 그러니까 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고 정부 역할을 감소하는 이거는 시장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빈부격차를 높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한다. 오늘은 자본주의에 관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 포인트는 이제 순서 상업, 산업, 수정, 신자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각 자본주의의 배경은 비교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외우고 유통과 생산의 중요도 내 말은 상업과 산업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상품 유통을 중요시했던 생산보다 유통을 중요시했던 어떤 자본주의에서는 땡땡주의 정책을 추구했다 하면 주상주 탁 나와야 되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유통보다는 생산 과정이 중요해졌던 시기에는 땡땡 정부를 추구했다. 작은 정부 탁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각 자본주의에 대한 사상가가 나오니까 이 사상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정부 역할이 큰지 작은지 상업은 그런 게 잘 안 나와 있고 산업은 작, 수정은 큰, 신자유는 작이란 말이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오늘은 좀 목소리도 막 쓰고 해가지고 수업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좀 잘 들어.
화이팅! 훈일사당 화이팅! 우리 훈일사당 사회 1등은 받자잉.